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류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에너지 자원 경제 정책 및 산업 동향이라는 주제 이 특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 계신, 전국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기도 하고 또 편하게 이렇게 만나는 자리라 아주 즐겁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자면요. 요 근래에 몇 년 동안은 이 에너지 기후 환경 이슈가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도 격변기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성이 중시되는 가운데서도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퇴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화석 연료에 대해서 전쟁이나 공급 위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에너지 안보적 중요성이 좀 더 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 이슈가 재등장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난 대선에서는 이 에너지 원별 구성비,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들 간의 주요한 공약의 차이를 보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격변기에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에너지의 문제가 오늘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에너지 자원 경제의 좀 이론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최근 산업계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이 담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너지 자원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구조, 수급 구조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에너지와 거시 경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특히 요즘 요동치고 있는 연일 아마 신문에서 보고 계실 텐데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자원 경제학의 굉장히 전통적인 관심사였던 기존의 원료, 화석 연료원 말고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근을 볼 수 있는지를 가장 첫 번째 챕터에서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국내 에너지 시장 구조, 특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국내 에너지 시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과 가스 시장 케이스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기업들이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 이 제약하에서 어떠한 산업 환경의 변화를 맞아왔는지,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특히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전략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범위가 좀 넓은 만큼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좀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원 경제 이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기 국제 에너지 기구 이 IEA에서는 이 각국 정부들의 이제 수급 그 균형을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그 각국 정부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 세계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에너지 흐름을 살펴보기에 가장 좋은데요. 이때 여기는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별로도 권역별로도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변화를 이렇게 시각화한 자료들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 수급 구조나 수급 구조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링크를 걸어뒀는데요. 이걸 한번 혹시 화면이 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각화 자료가 73년도부터 구축이 되어서 최근 2019년도까지 이렇게 월드 밸런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 공급과 수요, 그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딜리버리와 그 전력 생산 부문을 다 포괄하는 이 에너지 흐름과 수급 균형을 볼 수 있는 형태를 시각화하고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도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 걸어둔 자료를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이 국가별 차이점도 눈여겨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도별로 어떤 차이를 보여왔는지
또 아주 그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A를 모은 국가들, OECD 국가들 전체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국가들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우를 한번 보면 코리아 밸런스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구조도 이렇게 시간별로 에너지 공급과 수요 규모가 점점 커져 왔고 어떤 에너지원 위주로 이 수급 균형이 맞춰져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문부터 한번 자세히 좀 뜯어보자면요. 에너지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에너지원은 연료로도 원료로도 사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일은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 상태에서 정제와 가공을 거쳐서 수송 부문의 연료가 되기도 하고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요. 이 전환 부분, 에너지의 전환이 나타나는 이 전력 생산 부분에서는 발전 부분이라고도 하고요. 전력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연료원인 에너지원들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이 형태에서 살펴볼 수 있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는 이 회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석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 비중이 높은데 석탄의 경우 탄소 배출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연료원이기 때문에 이 발전원에서는 탈석탄을 하는 것이 이 탄소 중립이다, 기후변화 대응이다 하는 정책선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에너지원이 소비되는 부문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산업, 수송, 기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가정, 상업, 나라마다 조금씩 분류가 다릅니다만 이런 이 분류 부문들이 해당을 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연료, 원료원으로 모두 쓰일 것이고 수송 부문에서는 연료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 국가별로도 보시면 수급 차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에너지 시장 이슈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급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수준과 앞서 우리 앞 슬라이드 살펴본 세계 수준과 비교해 봐도 발전에서 석탄의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발전원에서 한 78% 정도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수력이 한 7%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의 특징적인 점은 공급 부문과 수요 부문에서의 석탄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 중국의 특성을 이런 형태로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차이점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발전원에서도 천연가스의 비중이 33%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국의 석탄, 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석탄의 비중에 비해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세히 보면은 생산과 수입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프로덕션과 임포트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오일과 가스, 석유와 가스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수급 특성들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중국과 미국에 비교해 보자면 재생에너지, 특히 핑크색에 해당하는 이 풍력과 태양광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여기 한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가스에서 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수요 측에서 가정상업 부분에서 가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가스를 난방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 수입하는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 이슈 중에서도 독일에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얘기를 하는 슬라이드가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세계 구조와는 다른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보고 나면 이 우리나라 특성이 더 잘 보이는 상황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발전원에서 석탄의 비중이 45%로 지금 가장 높게 2019년에 나타났고 그 다음이 30% 원자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역에서요.
수입 부분에서 보자면 화석 연료원의 수입 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지요. 네, 발전원에서 원전 비중이 좀 높은 것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수요 측에서는 한번 보면 산업과 가정, 상업 부분에 투입되는 전력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수급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이슈도 다르게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IEA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에너지 수급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하는 기관들이 앞서 살펴본 우리 IEA 말고도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좀 공신력 있게 활용되는 그런 전망치를 발표하는 기관들입니다. 특히 IEA 같은 경우 국제 에너지 기구 각국 가입하고 있는 이 에너지 기구의 세계 에너지 전망 월드 에너지 아웃룩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 시나리오에 따라 에너지가 수급의 전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 현 정책 시나리오, 두 번째가 목표 선언 시나리오, 세 번째가 2050의 넷제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 정책 시나리오라는 것은 현재까지 각국에서 공표된 이러한 정책 수단,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정책적 수단이나 목표들을 반영한 시나리오들을 전 세계를 모은 그런 것이 현 정책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고, 목표 선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각국 정부가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겠다 했던 그 국가 결정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후변화 대응 협약에서 우리 국가가 이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선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은 시나리오가 이 목표 선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50 넷제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런 경로에서의 시나리오라는 것이고, 이때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정도로 낮추는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EA에서 가장 이제 구체화된 형태의 시나리오, 그다음에 각국 정부의 실제 정책과 선언된 목표된 정책들을 모두 반영한 이런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따라 한번 그 전망을 살펴보면 현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원별 수요가 변화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치들이 있는데요. 현재 공표된 정책 수단들, 이를테면 이제 탈석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같은 원별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 같은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화석 연료들 전망치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됐던 전망치는 2021년에는 크게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천연가스의 수요 증가세가 2021년 발표된 전망치에는 줄어들 것이다. 2050년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았고, 석탄의 경우에는 급격한 과거의 전망치 발표보다 최근 전망치에서 급격한 감소세를 더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된 상태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후, 이 각국의 기조에 따라서 그 세계적 기조에 따라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들이 반영된 결과로서 나타난 이런 전망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별로 이 탄소 배출 전망을 살펴보면 이 노란색 목표선, 노란색 목표 선언, 목표 선언 시나리오와 이 하늘색 현 정책 시나리오, 요 상의 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탄소 중립 이행 목표와 현재 정책 사이의 갭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목표 선언에 비해서 현재 정책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이런 시나리오, 이 NZT 시나리오는 이 APS, 이 목표 선언 시나리오와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선언된 목표로는 탄소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목표 선언 이상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중간에 SDS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인데요. 이거는 파리 협약 내용이었던
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상승 아래로 억제하겠다라는 것이 기후협약의 내용이었는데 이 파리 협약보다 탄소 중립이 더 강화된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강화된 선언과 이 파리 협약 간 선언의 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의 배출량 갭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더 강화된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2050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현 정책으로 공표된 수준보다 2026년에서 30년의 기간 동안 75%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재보다 전체 투자 규모가 확대되어야 되고 민간의 투자도 빠르게 확대되어야 된다. 이 민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전망치들을 근거로 기업들이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ESG 경영 원칙의 확산이라든지 탄소 제약과 같은 규제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더 뒤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훑어보는 형태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과 수요 구조와 전망 그에 따라 필요한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잇는 수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에너지원, 이 전통 에너지 자원 경제학의 대부분의 영역은 이 화석 연료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화석 연료는 부존량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있고 생산 지역과 수요 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수송해야 되는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수출 지역과 수입 지역 간에 정치적인 대립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수송에서 이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2000년대의 에너지 수송로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원유의 수송로, 중동 위주의 원유 수송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물량이 상당하고 이러한 수송로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사례, 이 2000년대의 주요한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에너지 수송의 문제에서 석유 전쟁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79년도에는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친소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들어간 소련군이 89년에 이제 레이건 도트린이라는 공산권의 이 압박 정책이 있었을 때 철수를 하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노칼이라는 미국의 석유 회사는 이 카스피해의 자원을 서쪽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렇게 아라비아해로 빼내는 이런 가스관, 송유관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하는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불허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 이 사이 또 여러 차례 유노칼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끝내 허용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9.11 테러의 주범이었다라고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신병 인도 거부를 계기로 하면서 이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가 중요한데요. 이 전쟁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유노칼이 아프가니스탄의 임시정부의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그 카르자이가 이 정권의 수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카스피해를 둘러싼 중앙아시아의 석유, 가스 자원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공급과 수송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이 중동에서 있었던 미국이 개입한 많은 전쟁들이 중동에 좀 친미 정권을 세우고 중동 산유국들을 석유 시장에서의 스윙 프로듀서라고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의 스윙 프로듀서로 편입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석유 시장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과 전쟁이었다라고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이 석유 전쟁의 논의 자체는 좀 역사적인 논의일 뿐 지나가는 얘기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에너지 수송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산 석유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이 유럽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부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가스와 원유 3분의 1 정도가 이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경유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것을 중단하는 석유나 가스의 공급을 중단하는 에너지 무기화를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유럽 전역에서 좀 에너지 대란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이 물량 자체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유럽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매일의 이슈가 계속 바뀌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거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닫으면서 가스 공급 중단 사태,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유럽은 그 러시아산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부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때문에 유럽이 이제 공급선을 다변화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러시아를 우회하는 프로젝트인 이 나부코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러시아가 아닌 중앙아시아, 카스피의 연안, 중동에 천연가스를 들여옴으로써 러시아를 우회하고자 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렇다면 이 유럽 시장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부코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사우스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면서 이 나부코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동원이 되었는데요.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이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현재 노드스트림 2까지 완공이 된 상태인데요. 이 노드스트림 2가 시행될 당시에는 그 EU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상황이었는데 이때가 이런 우려가 지금은 실현된 우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이제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노드스트림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는 수급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완공된 이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천연가스를 보내는 그 가동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른 이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러 제재의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였는데 독일은 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승인을 하게 되면서 이 노드스트림 2의 가동을 중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이후에는 EU의 가스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타격이 있었고요. 이 앞서 우리가 독일의 경우를 독일의 수급 구조를 살펴본 것과 같이 상업 영역, 가정 상업 영역에서 난방 수요가 그 가스 수입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겨울 시즌이 가까이 올수록 가스 가격에 대한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공급 가능성이 좀 낮아진 그런 에너지 안보의 문제가 이 전쟁 상황에서 독일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앞서서 이제 에너지 수급 구조와 이 수송에서 나타나는 현재 이슈까지 조금 빠르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 챕터는 에너지와 거시경제가 어떠한 영향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관리의 영역이고 안보의 영역이고 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 변화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상 범위를 보면 2019년부터 22년 4월까지 에너지 가격 변화인데요.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렇게 주춤했던 수요들의 회복세가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모두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석유와 가스 공급에 이제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원유 가격에서부터 가스 가격, 석유 제품가, 전력 가격 같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에너지원의 모든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격의 변화가 이 거시경제로 이렇게 주는 그 상호작용, 에너지 부분이 거시경제에 주는 그 거시경제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매우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생산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수급 구조에서 본 것처럼 원료이고 모든 산업의 동력원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소비 측면에서는 동력원으로 최종 소비재 형태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고, 금융 측면에서는 주요 인프라 이 설비 투자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규모가 큰 설비 투자의 대상이고, 수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한 수입체와로서 이 원유, 가스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에너지 시장과 거시 경제는 동조성을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20세기 후반에 이런 성장률로 대표되는 이 불경기 상황들은 모두 에너지와 관계가 높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아마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7, 80년대 오일 쇼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이 7, 80년대에 나타났던 오일 쇼크가 대표적인 이 불경기를 가져온 그런 형태였고, 앞서 이제 석유 전쟁으로 분류되는 중동의 전쟁 역시 세계 경제에 계속 타격을 주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경기와 동조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현재의 에너지 가격 급등의 현상도 이 시차를 두고 보게 되면 현재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이 후에 리뷰가 될 때에는 2020년대에 나타났던 에너지와 거시경제의 동조적인 현상이다라고 리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이 경제학 분야의 이 전통적인 관심이 이제 유가였고, 이게 2010년 전후로 시작된 저유가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큰 관심 영역이 아닌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금 이 화석 연료와 유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에너지 자원 경제학의 개론이 되는 부분들이 다시 훑어봐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7, 80년대 오일 쇼크 현상을 되짚는 그런 시기라는 거고요. 이 유가 상승이라는 것은 이 석유 수입 금액을 증가시켜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원가들을 다 상승을 시켜서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소비 투자 위축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 2차 오일 쇼크 때는 더 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이 1, 2차 오일 쇼크의 효과는 2000년대까지 가파른 성장,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의 형태를 보였다면 눈에 띄게 이렇게 정체된 구간들이 바로 그 오일 쇼크가 만들어낸 정체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가의 트렌드에서 보자면요,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오펙의 생산량 조절, 특히 이제 스윙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생산량이 많은 국가들의 생산량 조절이 유가 변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97년도 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오펙의 감산이 다시 유가를 끌어올렸고, 2008년 이후에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유가 급락에도 오펙의 감산 결정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2015년의 저유가 상황에서도 이때 오펙은 석유 판매 수익을 위해서 감산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때 유가가 더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고요. 2022년에 현재 유가 급등의 상황에서도 역시 오펙, 그리고 지금은 비오펙 국가들, 비오펙인 생산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협의체가 생겼는데 이때 증산 결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유가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어떤 생산량 조절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를 이렇게 살펴보자면 유가와 GDP의 동조성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유가 급등의 이런 변곡점들에서는 차를 두고 GDP 하락폭이 나타나는 GDP 하락세를 나타내게 하는 구간들을 만들어 왔다.
된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서 경로 우리를 물가 상승에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살펴보았는데 이 오일 쇼크 시기와 이후의 급등기에서 이제 경상수지 하락폭과 GDP 대비 비중에서도 크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여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 특히 가격에 대한 결정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상수지라고 하는 그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본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이 가격, 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 자원 경제학이 어떤 모델들을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 번 더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적인 접근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 시장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이게 공급 초과의 상황에서는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요. 수요 초과의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이 균형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을 청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뭔가 좀 슬라이드가 좀 삭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유가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이론, 이게 유가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형태를 아까 유가 에너지 가격의 유동치는 형태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이 미국의 옥수수나 돼지 가격의 주기적인 변동 분석에서 사용된 모형으로 이 코웹 모델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석유 시장에 대해서 적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시차를 두고 조정이 되게 되고, 차기 공급 계획이 현재의 시장 가격에 의존적으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공급 계획은 변동되지 않고 공급된 모든 물량들이 어떤 가격 수준에서든 청산이 된다라는 이런 모형의 가정, 기본적인 가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서 살펴본 일반 재화의 균형 가격을 찾는 과정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농산물에서도 이렇게 폭등과 폭락하는 현상들도 이 모델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델의 특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낮은, 즉 수요가 좀 경직적인 형태, 필수제인 형태의 특성에 좀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공급 초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좀 크게 떨어지고, 이것이 수요 초과를 가져오면 다시 가격이 더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일반 재화에 살펴본 청산되는 그 균형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와 공급, 곡선 사이의 어떤 탄력성 차이, 기울기 차이로 인해서 발산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이것이 가격 변동성을 가져온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균형학을 찾는가라고 본다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재화의 경우에 그렇고, 그렇다면 유가, 농산물 가격과 같이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은 경우, 경직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코엠 모델로서 유가나 이런 농산물의 불안정한 가격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펙 국가들이 이제 생산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산유국의 세입세출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유국의 세입 세출이 이제 균형 재정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산유국, 특히 이제 석유 판매 수익이 대부분의 세입을 차지하는 그런 산유국가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불특정 요인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하게 되면
불특정 요인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세입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앞서 본 것처럼 경직적인 수요를 보이는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이 수요 초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높아지면 산유국은 오히려 더 가격을 세입이 증가해서 석유 생산을 줄일 수 있는 좀 요인들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 초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해서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이 커진 세출에 대해서 균형 재정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경직적인 수요에서는 계속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현상으로 급락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코엔 모델과 이 역사적인 데이터를 설명하는 산유국의 세입세출 모델 같은 것들은 경직적인 수요 특성에서부터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이 유가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모델로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유가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최근에 유가만큼이나 천연가스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 유럽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의 TTF라고 하는 이 가스 허브의 가격이 가장 상승과 변동폭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역사적으로 석유 생산의 부산물처럼 처음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품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독특한 형식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가스 구매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스를 사가지고 와서 팔아야 하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연료원들과 가격을 비교해서 가스 구매 가격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시장 가격주의다라고 이름이 붙게 되고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선이 이렇게 정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이 어디에선가 가스 판매 계약을 하게 되는 그 가격선이 결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매 계약은 우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산식 이런 형태로 경쟁 연료 가격들을 가지고 가스 계약 가격을 결정하는 연동 지표로 이 경쟁 연료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연동하는 가격, 앞에서 이렇게 살펴본 연동하는 가격, 이 가격, 경쟁 가격들, 경쟁 연료의 가격선에서 그 가스 가격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 경쟁 연료들이 이제 연동되는 지표다, 가스 가격이 연동되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동하는 가격에는 앞서 본 것처럼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에 사용되는 석유 제품 가격, 가스오일이나 연료오일 같은 석유 제품 가격을 사용하거나 동북아에서는 JCC라고 하는 일본의 원유 수입 가격 기준으로 연동하거나 하는 형태로 가스 가격에 대해서 계약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권역별 시장에서 경쟁 연료에 대해서 또 좀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지표에 대해서 연동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가스 현물 지표에 대해서는 좀 전통적으로 석유 생산의 전통적으로 가스가 상품화돼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던 석유 생산의 부산물이 아니라 가스 자체의 수요와 상품성 그리고 시장이 확산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가스 공급 허브들이 권역별로 3개 권역별로 생산지에 나타나게 됐는데 이 가스 자체가 그러면 현물로서 거래가 되게 되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고 이게 가스 계약에서도 연동 지표로 사용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런 연동 지표로서 MVP, 영국의 가스 허브, 가스 거래 시장, 그다음에 헨리 허브라고 하는 미국의 가스 시장 같은 이런 가스 시장에서의 가격들이 연동 지표로서 가스 가격 계약에도 활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에는 이러한 시장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시장은 없고요. 왜냐하면 일본, 우리나라
중국과 같은 대규모 수요자가 있는 동북아에는 생산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가스 거래 허브가 발달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가격 자체는 일본과 한국으로 수입되는 뭐 미국 등지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 LNG 선이 도착해서 이제 착선 인도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동북아 권역의 가격 지표는 이런 형태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지, 플랫즈라는 정보지에서 발표하는 이런 가격이 좀 기준 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서 앞서 살펴본 연동 지표들로서 활용되는 형태도 고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동 지표들이 어떠한 비율로 계약이 되는가 하면, 이게 계약 시기마다 또 천연가스 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흘러가느냐 수요자 위주로 흘러가느냐, 그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게 나타나는데요. 최근까지는 이제 가스 허브가 발달하면서 가스 현물 가격, 앞서 살펴본 MVP, 영국의 허브 가격이라든지 헨리 허브, 미국의 허브 가격이라든지 이런 현물 가격, 가스 가격 자체에 연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물 거래 허브 같은 경우에는 유럽만 해도 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MBP와 TTF와 같은 형태가 좀 크게 유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는 이런 TTF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등폭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가스 시장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계약 형태, 현물 계약, 선도 계약, 선물 거래 같은 형태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숙된 시장으로 나아간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장기 거래, 중단기 거래와 더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과 연동 지표가 나타나는 시장으로 이 천연가스 시장도 별도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챕터의 마지막인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리면 좋은데요. 이 여기까지 진행된 강의에서 본다면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차 같은 것들이 수송 부문에서 화석연료로 대체하고 라고 이렇게 이 화석연료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이렇게 거시경제와 동조성이 높은 이런 영향도 좀 덜하고 앞서 제기된 어떤 에너지 안보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의 현상은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터리로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 광물들이 포함이 되고요. 전기차의 생산을 위해서는 배터리에서나 구동 모터 그 연구 자석들에 대해서나 다양한 광물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자원과 이 광물 자원들이 이 재생에너지의 생산에서도 필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그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 태양광, 또 원자력 발전에서도, 그다음에 이 화석연료원의 발전에서도 이런 광물 자원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풍력에서 특히 많은 양의 광물 함량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들이 이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핵심 광물, 이 히토류에도 공급 리스크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미 이런 현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이 동시에 이 원료의 공급 안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좀 해상도가 좀 낮은데요. 붉은색으로 높게 나타나는 리스크가 높은 이 영역은 경히토류, 중히토류 이렇게 분류되는 히토류들은 풍력과 친환경차, 이 구동모터 연구자석 제조의 필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히토류와 광물 자원들이 포함되는데 이 리스크가 매우 높은 영역에 이 히토류 자원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형태가 나타나냐면요.
광물자원, 희토류 같은 특정 국가에 여전히 편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에너지 수송의 문제에 봤을 때 수출국과 수입국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편제하는 현상이 수송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공급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는데 이 재생에너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생산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공급 안보, 수급 리스크, 공급망 관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이슈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크게 다루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강 사실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고 이 에너지 자원 경제학의 좀 기본적인 이슈와 최근 산업의 이슈들을 보기 위한 이 접근의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에너지를 중요하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이 다른 특강의 기회에서 또 만나게 될 이슈고 또 신문상에서도 이슈가 계속 나타날 거니까 유심히 좀 지켜보면 좋은 그런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 질문 내용들도 조금 받고 잠깐의 그 휴식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